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월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42만 8천 개였고 실업률은 3.6%입니다. 통계로 볼 때 미국의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후 강한 회복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이나 이직이 쉽지만 일자리 붐은 끝나갑니다.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도 커서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감 내림세 형태입니다. 주택시장은 이자율 인상 등의 이유로 캐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곧 차가워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이사하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차기 백악관 대변인은 최초의 흑인계고 공개적인 동성애자인 카린 장피에르 현 수석 부대변인입니다.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인선은 차기 연방 대법관에서부터 유엔 대사 등 중요한 자리에 흑인 여성을 앉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쿠데타로 정권 장악 시도할 것을 우려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시설을 미사일로 폭파하고 안 한 듯 숨기라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공화당 성향이 강한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우편 낙태약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한 아마존과 스타벅스 노조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는 어머니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난민 어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루마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 비축류도 방출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 하는 방안도 오늘 발표를 했고요. 뭐 이런 점에 따라서 보면은 뭐 경제 여러 가지 지표 나오는 것들을 뭐 살펴볼 필요도 있고 주택 시장은 어떤지 다른 물가는 어떤지 그리고 요즘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어디 뭐 일자리 찾기도 쉽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런 점들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제 수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4월 달에 42만 8천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거네요. 40만 건이니까요. 다우에서 예상하기를 놀라운 회복이다. 그런데 놀라운 회복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12개월 연속 새로운 일자리가 한 달에 40만 개 이상 만들어졌습니다. 4월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요. 그럼 어디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는가?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분야가 속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이 5만 5천 개. 창고 운송업이 5만 2천 개, 그리고 식당이 4만 4천 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식당과 비슷한 호텔업까지를 합치면 7만 8천 개여서 사실은 한 묶음으로 하면 이 분야가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창고가 되고 은행이요. 은행은 일자리가 4월 달에 3만 5천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보다도 은행 업계의 일자리는 더 많습니다. 그 업계가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하겠죠. 의료 분야 4월 달에 3만 4천 개, 소매업 2만 9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도 볼 수 있는 건축 분야가 어떠냐. 다른 분야가 다 막 5만 몇천 개, 4만 몇천 개 작아야 소매업이 제일 작은 그 2만 9천 개 정도인데 건축 분야에서는 단지 2,000개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죠.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기 전인 2달 전에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 부동산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를 책정해 볼 수 있는 광산에 우리가 그 카나리 새를 먼저 들여보내면 가스에 중독되면 광부들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잖아요. 이게 과연 그 카나리 인 더 콜 마인, 그 광산에서의 그것인가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자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주택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되면 집이 좀 안 팔릴 것 같아 하고는 신축을 조금 천천히 하고 미루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월 달 한 달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5월 달에도 또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들 봅니다. 3월 달에 일자리가 얼만큼이 만들어졌냐면 4월 달과 똑같은 42만 8천 개였습니다. 2월 달에는 71만 4천 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매달 평균 한 20만 개가 조금 안 된 19만 개, 18만 개 이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40만 개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다고는 보여집니다. 3월 달에 42만 8천, 4월 달에 42만 8천 하면은 이거 좀 줄어들고 있는 거네 하고 파악이 되죠. 지금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의 붐은 사라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매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4월 달까지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자리들이 있죠. 2천만 개가 넘었었죠. 95%가 회복이 됐습니다. 95%가 회복되면 5월, 6월 적어도 여름쯤이면 나머지 5%를 전부 회복한다는 거죠. 팬데믹 이전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 냉각될 것인가? 이 일자리 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빡빡해지기 전에 지금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된 것 이외의 실업률을 좀 보겠습니다. 4월 달에 3.6%, 3.5%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예상보다는 높은 겁니다. 그 이전에 3.4%였고 50년 만에 최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낮은 실업률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세부 사항을 보면은 조금 그 차이가 있다.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실업률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6.2%에서 4월 달 5.9%, 라틴계도 4.2%에서 4월 달에 4.1%로 조금 내려가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실업률이 3.6%인데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5.9%, 라틴계 4.1%, 결국은 이 일자리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제일 좋다 하는 게 인종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당연히 백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나이대의 참여도는 한 달 전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해서 62.2%고요. 한 달 전보다 내려간 것은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보면 지금도 고용시장이 좋지만 얼마 있다가는 이게 멈출 수 있겠어. 아직까지는 직원을 원하고 있긴 합니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당시에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5%나 안 채워졌고 거기에 이제 또 채워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채용 광고는 사상 최고입니다. 모든 포지션 우리 전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라는 사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간당 임금입니다. 4월 달은 3월 달에 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요. 예상은 0.4%였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보다는 5.5%나 4월 달에 임금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지만 뭐합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게 잡아도 수치를 이렇게 저렇게 제일 위에 거 빼고 아래 거 빼고 중간치로만 해도 6점 몇 %가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간다는 게 되고요.
정상 시기라면은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1년 만에 뭐 5.5%나 임금이 상승했다면, 그러나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다 깎아 먹고도 남는다 하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같은 임금 상승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좋고 사람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에게는 좀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항상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은 임금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밖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높은 임금, 계속 이렇게 임금도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또 돈이 있으니까 또 쓰고, 그런 인플레이션을 또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도 무조건 좋아서는 안 된다, 임금도 무조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사람들이 돈 쓰는 것도 적절하게 해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일일이 계산하면서 정책 위반자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것과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일들이 막 섞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추세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의 경제학자 제이슨 포먼 교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올릴 것이다,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는 동안에 이미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날에는 연준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0.75%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나마 안심이네 했고, 6월달 7월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이야 하고, 막 다우지수도 뭐 거의 1000포인트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거 어제 다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가 결국 나중에는 뭐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요. 1063포인트 3.1%, S&P 500도 3.5%, 나스닥도 4.9%나, 나스닥은 어제 죽음이었습니다. 하락했고, 아마존이 7.6% 마이너스, 테슬라 8.3%. 이 같은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전히 오늘도 뭐 고용시장 괜찮아 하기는 하지만 경제가 어떤 형태로든 침체로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깊어진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0.7% 아니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0.5% 올려가지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을 두고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상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책임자는 변동스러운 시장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시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를 뭐 몇십 년을 누려오고, 또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누려오고 새로운 높은 금리로 가는 것을 적응하는 시기잖아요. 적응하는 시기는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모든 곳에 다 덜컥거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30년, 40년 동안에 서서히 이자율이 아주 서서히 0%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몇 년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태의 길,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의 경우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 뛰었었죠. 그런데 어제 뭐 4.9% 하락세를 보였고, 넷플릭스도 그랬습니다. 뭐 무슨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타, 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인상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주식이 고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로스 주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을 받아서 어제 많이 내려갔고요. 반전이죠. 한때 너무 올라갔던 것 이제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웨이페어 같은 뭐 온라인에서 처음에 가구로 시작했는데 작은 모든 것 다 파는 웨이페어도 뭐 25.7% 내려갔습니다. 중고차 소매업체 그 캐러반도 18% 어제 주식이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국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1%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뭐 10%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과 영국이 무슨 물가 상승률과 이자율이 국가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보고 영국의 10%, 뭐 미국의 그럼 뭐 미국보다 훨씬 높고 한국이 이만큼이면 미국보다 훨씬 낮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준은 미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식품 가격이야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구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뭐 사람들은 이제 배고파 죽겠네, 굶어 죽겠네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식품 가격은 뭐 식용유가 됐던 밀값이 됐던 기록적으로 비싸지는데 미국은 다행입니다. 일부 가난한 국가에서는 판매를 제한을 합니다. 요즘 미국의 뭐 아이 분유가 없어서 수량을 한정하듯이 그런 형태로 또 비료값도 지금 굉장히 올랐고 미국의 경우는 날씨가 뭐 가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밀 재배가 좋지 않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유제품 값도 올랐고 육류는 뭐 사상 최고치고 게다 대고 이제 가솔린 값 이제 뭐 4자가 보이는데 이 정부는 전략적 비축류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만큼 방출하겠다고 했고 그 방출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채워 놓는가 뭐 6개월 동안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행 중이니까 그 매장량을 어떻게 보충하는가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일하고 있고요.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택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어제 그제 이자율과 주식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단기간 주택이 없는 분들도 여긴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죠. 언젠가는 주택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든가 아니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고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거나 하셔야지 되잖아요. 캐시 주고 사는 사람이 뭐 경기부양책 쓰고 나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요 3월 달에 28%라는 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25%라고 전해드렸었는데 3%가 더 올라서 집을 사는데 4명 가운데 1명 조금 넘는 사람이 올 캐시를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요즘 100만 달러 주지 않으면 방 3개짜리 집 거의 구할 수 없는데 그 캐시 그렇게 주고 사니까 내가 집에서 오래 살아서 집값이 또 몇 년 동안 올라줘서 그런데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비딩해 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올 캐시를 주고 사는 사람이 뭐 새로 집 사는 사람 4사람 가운데 1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주택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업계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4월 달에 2,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집을 지어 새로운 집 공급이 그다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높은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지금으로서는 현실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사람보다 그래서 집을 나도 살 수 있나? 이렇게 기회를 보는 사람보다 캐시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늦췄던 그 신축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서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캐시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뭐 그냥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압도적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집을 옮기거나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망을 보고 계셔야지 됩니다. 무슨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첫 번째 집 사는 사람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려면 교육도 받으셔야지 되고 다 준비를 해놓고 나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새로운 모기지 이자율은 더 비싸지고 캐시로 집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이 뜨거움에서 확 차가워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이 그냥 짧게 여러분들께서 전해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길던 짧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획기적인 백악관의 대변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미에서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미국에서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각각의 강도는 조금 다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의 강도는 이럴 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광고가 함흥회관이었는데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참 함흥회관도 오래 그 손님께 냉면을 대접해드린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떤 분께서 무척 덥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냉면의 계절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카린 장 피에르라는 미국의 백악관 새로운 대변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존 사키 대변인이 굉장히 차분하고 무리도 없고 논란 만들지 않고 잘했는데 보통 백악관 대변인이 이 정도 되면 한번 바뀌거든요. 본인은 존 사키 대변인은 MSNBC로 방송국으로 간다고 하고 카린 장 피에르가 최근에 이제 존 사키 대변인이 코비드 19에 걸렸을 때 이런 때도 대신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왜냐하면 수석 부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중요하죠. 미국은 이 백악관 대변인이 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여자라는 것은 그냥 그런데 최초의 흑인계 백악관 대변인이고 게다 대고 오픈리 공개적인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그 두 가지 다가 민주당의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의미하는 상징성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 미국 국민에게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의 미국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텔레비전 시대인데 딱 볼 때 흑인 여성이고 또 공개적인 동성애자다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44살에 그전에 정치 분석가였고요. 원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캠페인 때부터 일을 했고 진보적인 행동 단체가 Move On .org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 캠페인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해서 참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카린 장 피에르 이제 다음 주 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본인은 이런 대변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라마가 없는 날. 왜냐하면 대변인이 대통령이 뭔가를 말을 하면 잘못 말하면 그걸 또 수습을 해야지 되고 어떤 때는 백악관 대변인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말초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회에 소용돌이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없는 드라마 없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로써 다시 한번 흑인 여성을 권력이죠. 이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흑인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차기 대법관이 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차기 대법관, 차기 대법관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 그밖에 무슨 여러 국내 정책위원회 의장 수잔 라이스 다시 들어왔죠. UN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도 흑인 여성입니다. 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뉴욕에서 막 아시안에 대한 또 한국 외교관이 그 당시에 어떠한 한 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됐나요? 그냥 길 가다가 무슨 당하고 에이시안으로서 폭력 희생자가 되고 했었을 때 이걸 막 강하게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UN 대사로서 얘기를 해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판사들 가운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좀 포커스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프랑스의 그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섬에서 태어나서 뉴욕 퀸즈에서 자랐는데 그 본인이 얘기하는 그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한 2분 정도 그 비디오로 만든 것을 봤는데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긴 내용이 아니라 2분 정도니까. 헤이리 부모님이 이제 그런 그 헤이리계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리고 본인이 자란 그 퀸스 지역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나의 터전이다 하는 지금은 뭐 굉장히 겉모습도 옷을 입는 것도 완전히 그 세련의 극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그 백그라운드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이름을 카린 장 피에르라는 차기 백악관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월 13일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쟈사키에 그 이후부터 이제 대변을 할 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이 책이 이미 내용이 다 나와버렸지만 또 책이 나오면 빅 이슈가 될 겁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자신이 마지막 국방장관 선거하고 나서 사흘 뒤에 해고됐나 했잖아요. 마크 에스퍼 이 사람 원래 육군 사관학교도 나왔고 중간에 이제 국방부의 그 무기 회사에 아주 가장 그 유명한 R로 시작되는 그 무기 회사에 로비스트로 일을 하다가 국방부로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들이 뭐 이런 인사가 다 있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장관 대행을 거쳐서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면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했던 그 위험한 주문 내지는 제안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고되는 거죠. 그 전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정말 오싹했다 하는 형태로 책으로 써서 내놨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정말로 선거 직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딱 그 한 시대를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방위군 사령관에게도 이제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경고를 했고 그 선거가 화요일에 치러지는데 그 화요일에 마지막 전 금요일에 본인과 국방장관과 방위군 사령관이 만나서 이거 만일의 사태 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상태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회의를 했고요. 백악관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나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누구라도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면 그게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라는 뜻이긴 되겠죠. 이건 내가 장관의 자리를 갖고 맡겠다. 내가 먼저 공화당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이며 그래도 그게 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다. 사임을 하고 나서 직접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군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 중요한 격전지에서 선거통을 뭐 그냥 압류하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은 제2의 그런 그 어떠한 그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단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설득을 해보겠지만 설득이 안 되면 내가 옷 벗고 국민과 직접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쿠데타 없이 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뒤에는 더 놀랐다고 합니다. 1월 6일 사건 그런 상황들을 해서 아무튼 11월 9일에 해고됐으니까 선거가 3일이었는가 보네요. 6일 뒤네요. 사흘 뒤가 아니라 해고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곳에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폭격을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제안을 하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막았지만 특히 멕시코 같은 데는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국경에 마약이 들어온다 해서 그 마약을 제조하는 어떤 시설을 미사일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폭파시켜버려라 이런 것을 적어도 2번을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국방장관이 농담이겠지. 뭐 육군 사관학교까지 졸업을 한 사람이니까요. 육군 장군도 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설마 농담이겠지 진담이겠어 했는데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 그 랩을, 그 마약 랩을 쏘고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것처럼 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또 대통령의 보좌관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 스티븐 밀러 같은 아주 이민에 대해서 혹독한 정책 같은 거 만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연설문도 쓰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요. 지금 아직도 40대 안 됐을 겁니다. 이 스티븐 밀러가 정말 대단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민 정책 같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남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막겠다고 군인을 2만 5천 명을 그 국경에 배치하라고 한다던가. 군인의 그 목표가 있고 군인의 임무 자체가 job description이 있잖아요. 군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그거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왜 안 돼? 이런 형태로 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요. 해서 이제 그런데 본인이 국방장관으로서 집중했었던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이 예를 들어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이슬람 IS 지도자 이를 살해를 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뭐 돼지의 피에 그 시신을 담그라는 등 이런 거. 그러면 이슬람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동물, 식물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모욕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쫙 이제 스쳐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하도 분열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자체도 거짓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육군 장관을 어쨌든 했고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책으로 어디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남긴 건데 그것도 24명의 4성 이상의 장군과 또 같이 일을 했었던 전 장관 등에 의해서 감수된 책인데 그 책에다가 이 같은 거짓말을 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상식인데요. 아무튼 그런 시절. 그러나 그런 모든 시절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이제 많은 돌발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책이 다음 주에 발간이 됩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인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부터 말씀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지금 아마 거의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100만 명 가운데 3명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드물긴 이렇게 하지만 혈전 응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로 지금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 전부 점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mRNA 방식, 모더나라든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접종을 하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이 접종해보기 전에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지 되겠죠. 보통 접종 받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가슴 통증이 있고 숨 가쁘고 다리가 붓는다던가 그런 증상이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부스터샷 맞을 때 이제 바꾸시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존슨앤존슨이 거의 1,900만 명 정도가 맞았거든요. 그리고 100만 명당 3명이 이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혈전 응고로 이어지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의회에서 일하게 됐다 하면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정말 그 뒤로 더 많은 미국의 정치에 인볼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는 곧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의회 스텝의 최저 연봉을 4만 5천 달러로 하겠다. 그러니까 4만 5천 달러를 벌지 않고
또 워싱턴 DC에서만 사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집에서 뭐 생활비하고 물가도 비쌀 텐데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도 같이 일을 해서 최대 연봉은 그 의회에서 20만 3천 달러로 하고 하원의 노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그 결의안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요. 이직률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뜻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돈이 너무 적어.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해서 부업을 해야지 된다던가. 바쁘잖아요. 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리고 40%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빚을 졌다. 생계 유지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그 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뭐 스타벅스, 아마존, 그밖에 무슨 뭐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의 노조원들을 만났습니다. 성공을 한 그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노조원들을 만났는데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이 노조 설립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영감을 주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시애틀 지역 게임 회사인 파이조 직원 이분은 노조 지도자인데 보통 계급 정도를 만났답니다. 우리 가족에서 제가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백악관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지만 바깥에서는 뭐 해리스 부통령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노조원들을 여러 차례 만난 게 사실이고 또 노조원들이 백악관 행사에도 많이 뭐 초대되기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이런 걸 의논하자 하고 만난 것은 처음이고요. 뭐 공화당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도 드문 일입니다. 오바마 때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뭐 노동업계의 고위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노조와 기업이 나가는 길을 좀 차이점을 줄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 간 사람 가운데는 공립도서관 노조도 있네요. 볼티모어 의류 소매업체라든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라든가. 그러나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야 얘기하겠습니까? 노조조합 인정 자체는 독립기관인 전국 노조관계위원회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노조원들은 대통령께서 힘이 있으니까 아마존 같은데 정부가 좀 압력을 넣어주세요. 노조 설립 쉽게 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법의 테두리 한도에서 하는 거지 테두리 밖에서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짧게 이 낙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아마 거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며칠 전에 세워 나온 낙태법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대한 초안, 그게 새어 나왔다고 해서 새어 나온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바보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전문가들은 이 연방에서 보호해주는 그게 없고 이제는 주정부 따라서 결정을 해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 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낙태가 어려워질 거고 이거 미리 사놔야 되겠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약 구입이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해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레드 스테이트에서 해외나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해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에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걸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오는 건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늘어났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식품의약국이 시작을 해서 최근에도 또다시 승인한 것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루이지아나주는 공화당에서 주도를 해서 당연히 공화당 주도겠죠. 낙태를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 것. 지금 일부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임산부가 어떤 형태로 낙태를 한다면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 있고 낙태를 실수로 한 사람도 살인죄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NPR 방송을 듣는데 뉴욕의 어떤 남성이 중년 이상의 남성으로 들렸습니다. 목소리로는. 잉태할 때부터 하느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럼 반대쪽에서는 내가 아이를 이미 넷을 낳았거든요. 넷을 낳는데 그 네 아이들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나 지금 한창 일을 하고 딱 공부를 하고 차고 가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 이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여전히 아직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어떤 안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화당에서 다수당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60표 정도는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어느 공화당 정치인이 10명이나 여기에 찬성을 해주겠습니까? 연방 대법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오늘 또 유엔과 적십자사가 함께 한 200여 명 제철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구조 작업한다고 하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지옥의 풍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 황량한 지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지금 뭐 데려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투 요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러시아는 밤새 폭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5월 9일, 오늘이 며칠이죠? 5월 6일이죠. 5월 9일이 러시아가 나치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걸 장악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총리에게 그 나치 시대를 겪었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그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뭐 흑해 함대의 그 기함이었던 모스크바를 침몰시킨다던가 아니면 지금 러시아 사령관 12명이 그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한 것에 정보를 미국이 제공을 했다 하는 것이요.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준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가 정보를 다 주기는 줬는데 모든 표적이라든가 공격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였다 한 거죠. 이렇게 미국이 이 같은 동맹국도 아니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정보를 준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루마니아로 갔고 이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에는 루마니아에도 역시 난민이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있고 슬로바키아에도 난민이 있는데 슬로바키아 난민촌에 가서 난민이 돼버린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을 만난답니다. 그리고 뭐 나토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분이 뭐 교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만한 자격이 갖춰졌으니까 자질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 날에 며칠 전에 밥 먹었는데 할까 말까 하시는 분 하십시오. 강혜신이었습니다.